당뇨는 평생 같이 가는 친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졸업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하는데 의학적 용어로 관해라고 합니다. 당뇨약을 끊고 당화수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면 당뇨 관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장육부 중에 혈당과 관련된 장기가 대표 3장기가 있더라고요. 간이랑 심장, 소화기 이런 3가지 한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기 기능을 회복을 시키는 게 한의학적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혈당을 좀 낮추는 법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탁상 달력 하나 가져다가 공복혈당을 적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잖아요. 좀 유난히 높게 나오거나 유난히 낮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제 하루에 대한 결과이거든요. 내가 어제 뭘 했기에 평소보다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관찰하고 실천하고 이것만 반복하셔도 졸업까지 갈 수 있습니다. 3프로TV 더 헬스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뭐 어지간한 분들은 성인 특히 한 40대 50대 넘어가시면 대충 그냥 당뇨는 끼고 산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열심히 운동해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그 당뇨의 강에서 헤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워낙 많은 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뭐 같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마음 편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워낙 또 여러 합병증이나 부작용들이 많은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은 독특한 한의학에서의 당뇨 치료 이 부분 한번 좀 같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이라는 아주 유명한 채널 운영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뇨 관련된 책도 쓰신 이혜민 한의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당뇨는 없어 보이십니다. 딱 봐도.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마른 체형도 많기 때문에 체형만 보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네. 보통 이게 좀 비만에 가까운 분들이 아무래도 당뇨 많이 걸리시는 건 맞는 거죠? 서양의 경우는 그렇긴 한데 예. 우리나라 통계상으로는 절반은 비만한데 절반이 비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체형만 가지고 당뇨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냥 살 일단 찌면 그쵸. 그때부터 걱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그쵸. 했는데 네. 안 쪘는데도 네. 당뇨일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네, 마른 당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뇨라는 게 뭐 이렇게 밥 먹고 이때 혈당이 확 올라가고 이게 계속 안 내려오고 이런 게 이제 당뇨인 거죠? 네, 혈당이 이제 치솟고 예? 혈당이 좀 높게 유지가 되는 걸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몸에서.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합병증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이제 미세혈관이랑 대혈관 합병증이 있는데, 네. 미세혈관 합병증에는 가장 크게 3대 합병증이라고 불리는 게 말초신경병증. 이거는 손발의 저림, 시림, 찌릿함 이런 게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예. 네,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눈에 생기는 거. 맞아, 눈. 네, 네, 실명까지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증이라고 해서 콩팥에 생기는 건데, 이것도 심각해지면 투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 3가지 3대 당뇨 합병증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합병증이고요. 이게 혈당 조절만 가지고 사실 어려운 게 말 그대로 미세혈관 합병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혈관 건강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만 가지고 또 합병증 예방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 미세혈관 합병증이 또 방치되고 또 이게 또 확장이 되면 대혈관 합병증까지 갈 수 있어요.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면 심장, 네. 뇌 이런 데 생긴 합병증을 말하고, 심혈관 질환, 내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건 또 수명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게 무섭죠. 수명을 네. 매우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당뇨를 혈당 자체보다는 사실 합병증 때문에 무섭다.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병이죠. 근데 이제 당뇨는 저희가 적게 먹고 아니면 좀 야채 위주 식사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 많이 하고, 이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걸리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뭐가 있나요? 네, 음식, 운동 조절은 사실 기본이고요. 그건 이제 기본 깔고 가야 되고. 네, 기본이고, 생활에 있어서는 사실 수면과 스트레스까지 같이 관리하고 병행을 하셔야 돼요. 수면하고 스트레스? 네, 왜냐면 음식이랑 운동만 가지고 혈당을 조절하기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절반이 마른 당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게 사실 한계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최근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수면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음식 운동에 대한 가이드만 있었는데 수면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찍 자고 많이 자는 것에 대한 가이드도 이제 발간을 한 거거든요. 수면이 적게 자고 그래 깊게 못 자면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혈당을 좀 높이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혈당이 안 잡힙니다. 마찬가지 그래요? 이유로 스트레스도 혈당을 높여요. 일찍 자고 푹 자야 되고. 네.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그게 관리가 되나? 뭐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이런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원동력이라고 하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각자의 방법들을 찾아서 관리를 하셔야겠죠. 네. 일반적으로 당뇨는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병원 뭐 내과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치료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많이 궁금하시긴 할 거예요. 양방에서 바라보는 이제 당뇨는 일단 증상이 혈당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혈당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투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32% 정도만 혈당이 조절이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68% 정도가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3분의 2는 안 돼요? 네, 3분의 2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한의학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당뇨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한의학에서는 이제 원인 치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흔히 한의학은 근본 치료, 원인 치료라고 하는데 당뇨병의 정의 자체가 인슐린은 나오는데 이게 잘 쓰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온다고 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당뇨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뭔가 치료를 할 때 장부 기능을 찾아요. 장기 기능. 오장육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오장육부 중에 혈당과 관련된 장기가 대표 세 장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간이랑 심장, 소화기 이런 세 가지 한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기 기능을 회복을 시키는 게 한의학적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 심장, 그다음에 심장, 간, 심장, 그다음에 소화기. 심장, 소화기. 그쵸. 이들의 기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신다는 거군요. 이게 해결이 돼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돼서 근데 문제는 이형 당뇨만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아까는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성만 개선하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애초에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절대 양 자체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면 1형이나 1.5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체감상으로는 한 30-40%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은 췌장이 회복이 되어서 인슐린이 분비가 늘어나야 당뇨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라서 한의학적 치료는 크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 심장, 소화기 문제 중에 어떤 게 이상이 있는지 이걸 찾아서 해결하는 것. 근데 인슐린이 부족하면 이 부족한 부분까지 해결을 하는 거죠. 췌장을 회복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한의학적 치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약을 넣어준다거나 뭘 이렇게 막 분해하려고 하거나 농도를 낮추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내 몸이 원래 해야 될 기능을 살려주는 것. 그게 이제 한의학적 치료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한의학적 치료가 끝나서 한의학이 빠졌을 때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서 또 조절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는 한 번 걸리면 그냥 이제 끝났다. 이런 분 평생 같이 가는 친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기도 하고 졸업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하는데 실제 당뇨 관해라고 해요. 졸업이라고 하는 거를 의학적 용어로 관해라고 합니다. 근데 관해의 정의가 일단은 당뇨약을 끊고 그리고 당화수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면 당뇨 관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뇨 관해에 대한 논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당뇨 졸업한 분들? 그러니까 당뇨 졸업한 분들이 많기도 하고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왜냐하면 그래요? 평생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점점 저희가 또 많이 알리고 있고 실제 논문으로도 연구가 많이 됐더라고요. 의학 논문을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펌메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최근 5년 동안 당뇨 관해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1,300편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서양에서 연구한 거라서 보통은 이제 체중을 줄여서 당뇨가 관해된 그런 연구들이 많고요. 실제 한의원에서 임상을 해보고 진료를 해봐도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당뇨를 졸업을 해냅니다. 그럼 이제 내 몸의 원래 기능들이 이제 정상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근데 보통은 뭐 20대 또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아주 젊은 나이에 그냥 몸의 장기들이 잘 운용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몸의 기능들이 이제 점점 하나하나 조금씩 고장도 나고 잘 안 되고 그쵸.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뇨도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 그래서 뭐 60대, 70대 되더라도 다시 당뇨가 사라지는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물론 젊은 분들이 당뇨 졸업이 훨씬 더 빠르고요. 예. 그다음에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초기인 분들이 훨씬 더 빠른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도 졸업에 의지가 있고 실천을 하신 분들은 졸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분이 70대 성북구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12.4%였어요. 당화혈색소가. 그러면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예요. 거의 인슐린도 당장 맞아야 되고 입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엄청 높은 상황이었는데 한의학적 치료를 하겠다라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4개월 만에 5.3%까지 낮아져서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연령이 많아도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졸업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 아까 퍼센트 말씀해 주신 게 몇 퍼센트 정도가 정상 범위 내 퍼센트고 몇 퍼센트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당뇨다 혹은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뇨 진단 기준은 6.5%예요. 6.5? 네, 당화혈색소 6.5. 근데 이분은 12.4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9%만 넘어도 입원을 권유를 하거나. 입원? 네, 왜냐면 그래요? 입원에서 단기적으로 혈당을 쭉 떨어뜨리기 위해서 입원을 권유를 하거나 인슐린은 보통 기본적으로 9%가 넘으면 좀 처방을 하게끔 되어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12%가 넘는 분이 5%대로 안정적으로. 네, 맞아요. 졸업을 하신 거죠. 아니 그러면 그분은 치료하신 게 뭐예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식이요법 같은 건 당연히 하셨을 것 같고 운동하셨을 것 같고. 네, 맞아요. 그 외에 또 어떤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간 기능이 굉장히 좀 안 좋으셨어요. 간? 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성 원인 중에 네. 간 기능. 왜냐하면 간이 혈당을 기본적으로 조절해주는 장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장했다가 방출했다 이렇게 하는 장기가 간이라서 네.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혈당이 잘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소에 간 수치도 좀 높으셨고 그다음에 지방간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간 기능이 회복되도록 치료를 해드리니 혈당이 조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간 기능이 이제 회복이 좀 되면서 정상적인 내 몸에 여러 가지 뭐 내야 될 건 내고 뭐 소화해야 될 건 소화하고 이런 과정이 지나가면서 당에서 좀 졸업을 하신 거군요. 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에 문제가 생기는 게 혈당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외국이랑 좀 다른가요, 메커니즘이? 메커니즘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췌장의 크기가 작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동일한 나이, 동일한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거 연구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췌장 크기가 작아요?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구를 한 건데 정상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과 그다음에 서양인을 비교를 했는데 일단은 조건이 같은 나이, 같은 BMI라고 하면 체격인데 같은 나이, 같은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췌장 크기가 12%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기능은 36.5%가 떨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좀 더 쉽게 걸리기도 하고 한번 생기면 악화가 되기 쉬운 게 한국형 당뇨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네. 취약하죠. 외국인들보다? 네, 맞아요. 근데 아시아가 보통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럼 약간 좀 다른 시스템 갖고 있는 그들과는 치료법도 조금은 달라야죠. 달라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우리에 맞는 시스템, 네, 우리에 맞아요. 맞는 의료 맞아요. 시스템이. 서양에서 연구한 당뇨 관해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다 체중 감량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4kg밖에 안 했다. 그럼 당뇨 관해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7kg 이상 감량을 했다. 그럼 관해를 하기 시작을 하고 더 많이 체중 감량하면 관해 비율이 더 높아져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꼭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최근에 저도 논문을 게재를 하려고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을 하신 분도 있고 마른 체형인 분들은 체중을 늘려달라고 하시거든요. 너무 말라서 난 스트레스다. 당뇨를 관리하다 보니 내가 체중이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 기력도 없고 피곤하고 힘들다. 근손실도 왔고 나는 체중을 찌워달라. 그런데 혈당은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마른 당뇨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논문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비만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빠지고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빠지고 마른 분들은 조금 찌다 보니까
이게 체중 변화의 그 평균이 그냥 거의 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체중 변화는 평균적으로는 거의 없는데도 혈당이 낮아지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국형 당뇨가 가장 서양 당뇨와 다른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체중 줄이는 게 반드시 당뇨 졸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맞아요. 그러면 체중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뭔가 우리 신체 내의 어떤 장기들의 네. 기능을 좀 좋게 함으로써 맞아요.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식이요법은 뭐 물론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식이요법도 무조건 적게 먹는 게 답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네, 먹는 저탄고지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탄고지. 네, 저탄고지까지는 아니어도 저탄. 예, 왜냐면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좀 먹으면 줄이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예. 단기적으로는 혈당이 좀 잡힐지 몰라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췌장이 인슐린을 덜 만들어 버려요.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낼 필요가 없지 뭐. 네. 예. 그래서 특히 저탄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마른 체형인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른 체형이 오셨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비만한 체형인 분들보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줄이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사실 이미 좋은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한식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한식은 그냥 우리가 좋은 음식이니까. 한식은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한정식 뭐 이런 거는 당뇨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음식이긴 해요. 그쵸. 그럼요. 뭐 나물 네. 같은 거. 네, 그럼요. 네. 당뇨에 좋은 음식은 굳이 이제 좀 짚어주신 뭐 어떤 거 좀 있을까요? 멀리서 찾기보다는 네. 그냥 한식을 조금 더 슬기롭게 활용을 하는 게 더 맞죠. 예.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한식은 너무 가까이 있고 접하기가 쉽잖아요. 집에도 네네. 있고 밖에도 있으니까. 한식을 먹는 대신에 몇 가지만 좀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밥을 지을 때 네. 쌀 100%로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쌀은 50% 정도만 넣고 잡곡. 네, 잡곡을 소화가 잘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밥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또 현미만 100% 먹는다거나 이러면 또 너무 밥 먹는 게 스트레스고 힘들거든요. 소화도 네. 안 되고. 네. 그래서 밥은 일단 쌀은 한 50% 넣고 네. 나머지 잡곡, 뭐 콩 이런 거 내가 좋아하고 소화가 잘 되는 그렇게 지어서 드시면 좀 혈당 부담이 좀 덜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식을 먹을 때 거꾸로 식사만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 거꾸로 식사가 채소 먼저 먹고 예. 그다음에 단백질, 뭐 그릭 요거트나 뭐 견과류, 삶은 달걀,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부 이런 걸 두 번째로 먹고 밥을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밥을 마지막에? 네, 좀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먹으면 앞에 것들을 먼저 먹다 보니까 혈당이 좀 더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다른 식단을 찾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훌륭한 한식을 먹되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지켜주시면 네. 큰 부담 없이 음식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짧은 사이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채소를 일단 다 먹고 그다음에 고기 먹고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으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채소 조금 어느 정도 먹고 단백질 조금 먹다가 이제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대로 식사를 막 시작하기 전에 채소나 네. 단백질류를 조금 먼저 먹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탄수화물 저는 이제 워낙 탄수화물 좋아해요. 근데 정제 탄수화물 좋아하시면 그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 밀가루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라면, 칼국수, 아. 수제비 뭐 이런 거거든요. 빵. 근데 그거는 한식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한식은 그냥 진짜 이런 한정식 애들은 같은. 안 좋은 거죠? 네, 맞아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뭐 늦게 먹으나 뭐 일찍 먹으나 상관없이 안 좋고. 맞죠.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그런 애들은 정말 너무 먹고 싶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래요? 네, 한 80% 이상은 한식 드시는 게 좋죠. 쫄면도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면, 빵, 떡 이런 애들이 가루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흡수가 엄청 빨라요. 당면도 안 돼.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면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확 쌀국수 좀 낫지 올라갑니다. 않습니까? 그 가루로 만든 거라서, 네, 가루로 이미 빻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흡수가 엄청 빨라서 네. 혈당이 확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씹어서 먹을 수 있는 통곡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0칼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면이야? 곤약 이런 거요? 곤약. 그런 건 괜찮죠. 그건 괜찮죠. 네. 근데 걔는 맛이 없는데. 일단 가루로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면이나 이런 뭐 빵이나 이렇게 만든 거는 대체로 다 당에는 안 좋다. 그쵸.
근데 만약에 너무 먹고 싶으면 네. 가끔만 드시되 아까 얘기했던 딴 거꾸로 것들, 식사를 좀 채소 지키면 같은 거 쭉 먹고 그다음에 그쵸, 마지막에 그쵸. 조금 먹든지 그렇게 하라. 하면 좀 낫죠. 튀김 안 좋죠? 네. 돈가스는 어떨까요? 아, 네. 돈가스도 먹지 마. 네. 아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80% 이상은 그래도 자연에서 유래된 재료들을 가지고 조리한 한식 위주로 드시는 게 맞고 네. 그런 음식들은 20% 안에서만 드시라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삼겹살 같은 거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 조리법도 네. 기름진 것보다는 찐 거 이런 게 낫거든요. 삼겹살? 삶은 것, 네, 삶은 수육, 거? 네, 이런 게 낫죠. 맛없는데. 그리고 삼겹살 아니, 트랜스 지방이 너무 많고 이제 기름지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고칼로리고 해서 지글지글 막 해갖고 막 이렇게 네, 숯불에 막 구워갖고 가끔만 20% 범위 안에서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막 우리가 신경 써서 막 뭘 먹어야지 이러지 말고 그냥 맞아요. 채소부터 먼저 조금 네. 그다음에 단백질 뭐 견과류 같은 거 좀 이렇게 먹으면서 네, 맞아요. 제대로 된 본 식사 전에 약간 좀 당이 급하게 튀지 않도록 하는 거 정도는 좀 맞아요. 해라. 맞아요. 예, 그 정도 이제 시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운동은 뭐 다들 아시긴 할 텐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거든요. 중강도. 중등 강도 이상의 예. 운동. 이게 약간 숨차는 운동이에요. 내가 옆 사람과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숨차는 정도. 그러니까 빠르게 걷기. 예, 뭐 요런 느낌 먼저 정도. 올라가 이런 네, 거. 네 그런 등산. 정도의 네. 운동을. 근데 집안일들도 조금 이렇게 하면 네 중등 강도 운동으로 보거든요. 바닥 걸레질. 네, 그렇죠. 좀 힘든 거 청소기 돌리고 뭐 유리창 네. 닦고 그래서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런 활동이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해라. 이게 150 가이드이기 분? 때문에 네, 150분. 2시간 반 일주일에. 그렇죠. 예. 30분씩 5번 하셔도 되고 네네네네. 50분씩 3번을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시간이 너무 없는 분들은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유산소와 근력? 네, 뭐요?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계단 오르기, 아. 그다음에 뭐 실내 자전거, 아. 네, 뭐 등산 이런 게 있죠. 아니면 빠르게 걷기 이런 것들도 좀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라서 좋고요. 네. 근데 아까 체형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만하신 분들은 좀 네. 땀 빼는 운동을 위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시면 좋고요. 근데 마른 분들은 유산소라면 또 살이 빠져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른 분들은. 그래서 체형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근력 위주. 저는 딱 보면 근력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닌가?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다예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뭐 그냥 막 말씀 솔직하게 다 해주시는군요. 네. 아까 저한테 BMI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체형이 키에 비해서 적정 몸무게가 있는데 이제 그게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면 약간 비만이고. 네. 예.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운동 열심히 해갖고 그 같은 키인데도 몸무게 좀 많이 나가요. 근육량이 많아서 그런 거는 그래도 좀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사실 일명 네네네네. 말하는 체성부 분석 검사를 해보고 맞습니다. 그걸 보고 좀 종합적으로 보긴 해야 돼요. 단순히 BMI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서 네. 근육량, 체지방량, 내장지방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식이요법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 어쩌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나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 있고 하고 계시기도 하고. 예, 추가로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예를 아까 들면 얘기 나왔던 이제 수면. 잠자는 수면은 거. 네, 11시 전에 자면 제일 좋고요. 네. 그래도 12시 넘기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7시간 이상 자는 것.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수면은 이렇게 일찍 자고 좀 많이 자려고 노력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간에 좋은 음식 혹시 있습니까? 간에 좋은 음식 많이 있죠. 네, 뭐 민들레, 뭐 다슬기. 네. 민들레 다슬기? 또 부추, 미나리. 부추. 네, 요런 음식들. 미나리 오늘 먹고 왔습니다. 네. 근데 술을 이제 안 먹고 술을 안 먹어요, 저는. 요런 음식 챙겨 드시면 간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제가 그나마 괜찮은 게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술은 거의 안 먹거든요, 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간이 그래도 아마 술을 딴 사람처럼 먹었으면 분명히 저도 맛이 갔을 텐데 그나마. 그렇죠. 근데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술이 이제 간에 안 좋다는 건 당연히 아는데 네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정제 탄수화물. 아까 이야기 계속 나왔던 밀가루나 설탕 이런 음식들이 또 정제 탄수화물이라서 또 간 기능이 안 좋거든요. 지방간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정제탄수화물 가루로 만든 거. 네. 그 친구들이 너무 빨리 흡수돼서 빡 혈당 올리는 거 그것만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도 또 있는데 이거는 그 혈당 빡 올리는 거는 일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문제? 이것만 문제면 저는 그냥 먹어도 될 것 같고. 근데 간에 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예. 지방간을 유발하고 그럼 그 2차적으로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요즘에 저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진짜 유행입니다. 트렌드. 맨발 네. 걷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등산화 같은 걸 아예 그냥 어디 이렇게 매시고 맨발로 걷는 분들 꽤 늘었거든요. 맞아요. 요거는 괜찮아요? 이 효과가 맨발 있다는 걷기-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맨발 걷기에 대해서. 네,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할 때 맨발 걷기를 처음 접했던 게 환자분들 덕분이었는데 네. 정말 충격받았던 적이 어떤 분이 오셨는데 3개월 한약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맨발 걷기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가지고 있던 증상들 다 없어지고 당뇨도 다 졸업하고 가셨거든요. 3개월 만에. 네. 그래서 아 맨발 걷기가 정말 효과가 좋구나 해서 그때부터 저도 맨발 걷기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네. 맨발 걷기는 일단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효과가 있는 이유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일단 아까 수면 스트레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수면이 좋아져요 이거예요. 아, 잠이 잘 와요? 네, 그래서 수면이 잡히니까 혈당이 좀 더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자연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에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합병증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네.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하는데도 모세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접지랑 지압 때문인데 땅이랑 접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땅이랑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접지가 되면 예. 그 혈액의 점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제타전이라고 하는 점성 지표가 있는데 오, 신기하네. 네, 점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예. 이렇게 찐득찐득한 게 줄어드니까 이 순환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되고 그다음에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또 네, 점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발바닥이 자극이 되는 게 지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압을 하니까 또 혈액 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미세혈관 건강이 굉장히 이점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말초신경염증, 발에 손에 이렇게 좀 저림이 있고 시리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네. 맨발 걷기를 좀 권해드리는데 처음부터는 좀 무리하긴 하지 않더라도 15분부터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 좀 적응되면서 좀 늘려가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훨씬 말초신경염증 증상이 좀 빨리 완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재미있던 사례도 있었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한의원에 오시겠대요. 발저림이 있어서 말초신경증이 있어서. 근데 지금 당장 못 오고 한 달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맨발 걷기 좀 하시다가 한 달 뒤에 오셔라 이렇게 했고 한 달 뒤에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아마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아, 좋아져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초기이긴 했는데 아. 어쨌든 말초신경염증이 미세혈관 합병증이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네네네. 건강해져서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맨발 그런 걷기가. 경우에는 병원부터 오라고 했었어야지. 근데 한 달 뒤에 오신다고 하니까 아이, 그때는 그 맨발 걷기 얘기해 주시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환자 건강 우선입니다. 네. 근데 이제 효과가 없다는 분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일단은 고칠 게 없는 분들, 이미 건강한데 아, 하고 있으면 뭔가 네. 좀 이점이 될 만한 게 없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너무 적게 하는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환자분들이 맨발 걷기 하세요 했는데 했대요. 근데 효과가 없대요. 얼마나 하셨는데요? 20분 했대요. 근데 저희는 보통 한 1시간 이상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양도 중요하죠. 아, 우리 선생님도 가끔 맨발 걷기 하세요? 맨발 걷기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름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무 시간대나 할 수 있어서 아, 겨울에는 딱 도심에선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놔서 아 맨발 걷기 존 같은 거. 아, 많이 맞아. 만들어놔서 옛날보다는 진짜 할 수 있는 곳들이 늘었어요. 예, 예, 찾아보면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있었구나 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보면 어디는 이렇게 막 무슨 지압돌 같은 걸 쫙 깔아놓은 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데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그냥 평평- 자연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일단 그래요? 지압돌은 너무 아파요. 아파요. 네, 아파요. 그 아프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진짜 아파요. 몇 발짝 못 가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접지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일단 시멘트에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박아놓은 데도 아, 있고 하다 네네네네네. 보니까 이게 맨발 걷기는 핵심이 또 접지거든요. 근데 접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자연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거는 그냥 벌칙 정도로 우리가 하면 되겠군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아마 진짜 엄청 아. 괴로울 겁니다. 그냥
뭐 흙으로 된 산길 뭐 이런 걸 이제 걷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근데 산길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네. 아까 얘기했던 지자체에서 조성해 놓은 그런 길들이 가장 네. 안전하고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시고 혹시 주변에 이제 해변이 있으면 해변이 참 좋죠. 그 해변에 백사장 같은 걸 쭉 걸어가면 뭐 이런 데도 없다. 그럼 학교에 있는 운동장, 흙 아니면 놀이터에 있는 흙 이런 데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네. 여튼 맨발 걷기가 대단히 괜찮은 것 같다. 그렇죠. 특히 밤에 잘 오게도 해주고 좀 끈끈해진 피를 좀 더 맑게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그런 효과들은 이 임상에서 많이 경험을 좀 해보셨으니까 맞아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네, 맨발 걷기도 대단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추천할 만한 그런 운동이다. 네. 달리기나 걷기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무릎이나 발목 같은 데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편하게 좀 하실 수 있는 게 좀 없을까? 자전거를 좀 타셔야 되나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자전거가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죠. 네. 무릎이 너무 아프시면 네. 이게 무릎 상태에 맞춰서 운동이 좀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무릎 아프신 분은 자전거도 좀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누워서 하늘 자전거 이런 거 하시는 게 낫죠. 체중을 싣지 않는.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하는 게 낫고 네. 너무 심하지 않다 그러면 맨발 걷기를 조금씩 늘려가도록 권해드리거든요. 그런 분들도. 근데 맨발 걷기를 조금 하다 보면 처음엔 5분 좀 적응되면 10분 하다 보면 맨발 걷기 하는 것 자체가 하체가 네. 근육이 골고루 좀 발달되다 보니까 나중에 무릎 관절염에도 좀 도움이 돼요. 요즘 뭐 젊은 분들은 워낙 또 운동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뭐 PT도 받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거 하면 뭐부터 하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스쿼트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당연히 당뇨에 좀 도움이 좀 되나요? 스쿼트가 네.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근력 운동이에요. 당뇨가 있으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만보 걷기, 네. 그 다음에 스쿼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쿼트는 좀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보통 당뇨가 있는 분들이 좀 연령이 있잖아요. 50대, 60대 이상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무릎을 잘 보호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벽에 기대서 하는 벽 스쿼트. 등을 이렇게 벽에 기대서 그냥 내려가면 좀 무릎에 하중이 좀 덜 가니까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의자를 갖다 놓고 의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의자 스쿼트. 도구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무릎에 무리 안 되게 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저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저 책에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책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책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책에는 스쿼트 내용도 있기는 한데 졸업하신 분들의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1332편 이상의 논문들 중에 핵심 논문들. 네, 그리고 실제 한약적으로 치료 가능한 이유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검사들. 네, 그리고 생활 비법 중에는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런 거꾸로 식사나 맨발 걷기나 뭐 수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 있죠. 내가 지금 당뇨인가 아닌가 물론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하면 대충 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생활 속에서 좀 이거 약간 위험한가 나는 이런 거 알아볼 만한 인덱스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점심 먹고 너무 졸린데 식곤증. 그렇죠. 그게 뭐 당뇨의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당뇨 위험성이 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식곤증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네. 식곤증뿐만이 아니라 내가 요새 좀 유독 피곤하다든지. 피곤하다. 네. 아니면 입이 좀 마르다든지. 입이 마른다? 네. 이런 게 일단 당뇨라고 하면 3다1소 증상이라고 해요. 3다1소 증상이 다음, 다뇨, 다식이라고 해서 다음이 자꾸 목이 마르고 갈증이 생기는 것, 그다음에 다뇨가 자꾸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다식이 자꾸 허기가 져서 뭘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요?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식곤증, 뭐 피곤한 거, 그다음에 1소가 체중이 빠지는 거거든요. 당뇨가 좀 심하면 체중이 오히려 초기에 빠져요. 그래요? 그래서 당뇨를 알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당뇨를 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검사도 해보셔야 되고. 다뇨, 다식, 다음, 그다음에 체중 감소. 네. 그래서 3개는 많다 해서 3다, 하나는 적다 해서 1소. 여기에는 다식은 약간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많이 먹거든요. 네, 많이 먹는데 내가 먹은 거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배가 고픈 게 다식인 거죠.
예. 그래요? 그냥 많이 먹는 대식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먹는데 금방 소화가 돼서 또 금방 배가 고파서 또 먹어야 하는 예, 이런 상황. 배고픔 못 견디는 사람 이것도 혹시 위험한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소화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못 참더라고요, 막. 나는 배고픔 막 어지럽다고 막 현기증 나니까 빨리 뭐 먹자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소화기가 좀 약한 체질일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 한의학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소화기의 기본적인 건강 이 친구들을 좀 높이는 게 근본적인 치료잖아요. 네. 그 친구들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뭐 당연히 한약 같은 건 있으실 거고 네. 예, 한약 말고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뭘 좀 높일 수 있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좀 있습니까? 심장 그다음에 소화기 아까 간 네. 이런 것들. 일단은 소화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소화기가 건강해지려면 소화기가 어떤 말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소화기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그 평소에 달라고 뭘 그러겠죠. 먹으면 네. 가스가 차거나 뭐 더부룩하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이런 불편한 증상, 식곤증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도 소화기가 나 힘들어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만 좀 먹어라 자식아. 네, 뭐 아니면 좀 다른 걸 먹어라. 밀가루 먹으니까 더부룩하다. 몸에 좋은 것 좀 먹어라. 네, 뭐 근데 현미만 또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가스가 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 시그널들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소화기는 어쨌든 다 말을 해주니까 너무 간단하죠. 근데 듣고 이제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네. 잘 들어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소화기는. 그렇게 하시면 소화기는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만약 소화기에 좋은 거를 좀 수시로 먹고 싶다. 그러면 생강차 좋고요. 생강차. 네, 생강 끓여서 수시로 드시면 소화기가 건강해집니다. 따뜻해지면서. 그리고 식초나 레몬 같은 것도 네, 소화기 부담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네, 많이 희석을 해서 드시면 혈당도 좀 덜 올리고 해서 활용하시면 요즘 좋고요. 뭐 레몬워터인가 그런 거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분이 없는 네, 레몬 술을 드셔야겠죠. 레몬 요새는 또 스틱으로도 파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네. 슬라이스해서 활용하셔도 되고. 네. 간은 사실 잘 쉬어야 돼요. 간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해요. 500가지 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잠을 자야 되는구나. 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간은 좀 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휴식을 잘 취해야 간이 회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은 기본적으로 많이 자고 그다음에 깊게 자고 하는 수면 중요하고 너무 과하게 운동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것도 간에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과로하고 이런 네. 것들도 좀 줄이셔야 되고 술 좀 안 먹어야 되겠네. 그 술은 기본이긴 하죠. 예. 네, 가장 치명적인 거니까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간이 또 한의학에서는 화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화내고 이러면 간 기능이 또 악화됩니다. 그래서 화도 좀 안 내거나 안 나면 좋죠. 네네. 네, 그런 걸 해주셔야 되고 네. 심장이 약하면 사실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해져요. 예. 그래서 심장이 약한 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두근두근한다 이런 네. 얘기도 하시고 아니면 심장이 좀 약한 분들은 저녁에 스트레스 받을 일 있으면 잘 못 자요. 이런 게 이제 심장이 약한 분들의 특징인데 네. 심장이 강해지는 게 사실 한약적 도움이 가장 빠르고요. 사실 이게 일상에서 회복을 하려면 좀 스스로 이제 호흡법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천천히 내쉬는 거 있잖아요. 이런 호흡법, 뭐 네네네. 명상 아니면 뭐 종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고 아니면 심장이 튼튼해지는데 또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 테니까 그쵸.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좀 실천 가능한 혈당을 좀 낮추는 법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혈당이 네. 공복혈당이랑 식후혈당이 있는데 네. 식후혈당보다는 공복혈당이 좀 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당화혈색소를 검사를 하는데 네. 당화혈색소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당화혈색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집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식후혈당은 그런데 좀 덜 먹으면 덜 나오고 운동하면 좀 덜 나오고 하니까 이게 눈속임이 가능한 게 식후혈당이라서 네. 그래서 공복혈당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복혈당이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혈당을 재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공복혈당은 음식과 운동의 영향을 비교적 즉각적으로 좀 덜 받기 때문에 내 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공복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탁상 달력 하나 가져다가 공복혈당을 적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잖아요. 그럼 재다 보면 좀 유난히 높게 나오거나
올라가거나 유난히 낮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아침에 잰 거기 때문에 이건 어제 하루에 대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뭘 했기에 평소보다 높아졌는지, 뭘 했기에 평소보다 낮아졌는지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나는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즉각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이 돼요, 나한테. 그래서 보고 관찰하면서 피드백해서 실천하고, 그러니까 관찰하고 실천하고 이것만 반복하셔도 졸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공복혈당을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환자분들이랑 몇 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유효한 3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것만 하시면 당뇨 졸업이 가능합니다. 뭐예요? 네, 첫 번째는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시는 분도 근데 통계적으로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3-4시간 금식이라는 게 이 시간 동안 사과 한 조각, 뭐 견과류 조금 다 안 되는 거예요. 과자 하나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입에 뭐 넣지 마요? 네, 3-4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치킨 먹지 말고. 네, 근데 요것만 하셔도 7-8시간 자면 12시간 금식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거를 해주면 소화기 좋아지고 수면 깊어지고 하니까 혈당도 아침에 낮아지고요. 재밌는 사례가 고기 먹으면 보통 혈당이 좀 덜 올라가서 고기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탄수화물 아예 안 먹고 이렇게 하신 분이 저녁에 그렇게 드셨는데 식후혈당은 좀 안 나오니까 별로 안 나와서 이렇게 좋아하신 거죠. 근데 공복혈당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평소보다. 고기를 먹고 잔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기는 소화가 늦거든요. 더디거든요. 그래서 3-4시간 금식한 것만으로는 이게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3-4시간 금식해서 이게 핵심이 소화가 다 된 상태로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거꾸로 식사도 중요하고 현미밥 먹는 것도 많이들 챙겨 하시는데 사실 요거는 핵심인데도 10%밖에 안 하고 있는 거라서 꼭 하셔야 되고요. 네, 이것만 해도 혈당이 많이 안정돼요. 공복혈당이. 두 번째는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수면인데 이것도 환자분들이 저희가 수면을 잘 하셔야 돼요. 구두로 말을 하면 알겠다 하면서 잘 안 돼요. 근데 공복혈당 재다 보면 알아요. 내가 빨리 잔 날 덜 나오고 많이 못 잔 날 더 높게 나오고 그렇겠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밌던 사례가 어떤 분이 알람을 못 맞추고 깜빡하고 잤대요. 근데 2시간을 더 잤는데 공복혈당이 20이 떨어진 거죠. 원래 130대였는데 20 넘게 떨어진 거예요. 2시간 잔 것만으로? 2시간 더 잤는데 평소보다. 근데 공복혈당이 130도 나와요? 그럼요. 200 넘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공복혈당은 식후혈당 20 떨어뜨리는 건 쉽거든요. 덜 먹고 운동 좀 더 하면 되는데 공복혈당 20 떨어뜨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내가 수면을 2시간 더 했는데 혈당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다니 음식 운동 가지고 안 되던 게 이러면서 굉장히 수면의 중요성을 그때는 좀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럴 때 수면 중요합니다. 한 60쯤은 괜찮아요? 안 되죠. 70 미만으로 내려가면 저혈당 구간이라서 70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요. 그래요? 100 사이. 70에서 100 사이 공복이? 네, 공복혈당.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가 딱 좋은 혈당이고 더 낮아도 안 되고 더 높아도 안 되고. 그래요? 나는 되게 좋네. 몇인데요? 제가 아침 70이고 밥 먹으면 14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혈당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희한하네. 난 왜 좋지? 밀가루 음식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이 안 좋았을 때 그 동일한 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약한 요소들이 있어요. 가족력 같은 게 있어서 각자 이제 발현되는 질병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팁은 진짜 좋은 거네. 아침에 체크해서 전날에 내가 뭐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습관. 그래서 내가 어쩌면 사람마다 진짜 뭐 삼겹살이 진짜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밀가루가 진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해보니 그 전날에 내가 잃은 거 한 그 공통점들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안 맞는구나. 관찰이 가능한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긴 호흡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운동을 조금 더 한다고 공복혈당이 당장 더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많이들 실망을 하시는데 운동은 그냥 긴 호흡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운동 꾸준히 체력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집에서 내가 실천할 수 맞아요. 꼭 하시고 공복혈당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아지면 어차피 당화식소라는 건 3개월 평균 값이거든요. 당화식소가 나중에 병원 가서 재보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공복혈당만 내가 객관적인 지표기 때문에 이것만 잘 관찰하고 실천하고 하다 보면 당화식소도 낮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나는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내가 밥 먹고 몇 가지 올라가는지 그 피크 찍는 거 그걸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공복 혈당 그 수치를 잘 체크해서 그 전날에 내 생활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 보는 게 좋겠다. 그 당뇨도 가족력 같은 게 많이 작용은 하죠.
가족력 작용하고요. 체형 중에서 특히 마른 당뇨인 분들이 가족력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예. 네, 왜냐면 그분들은 내가 음식 관리, 운동 관리를 기본적으로 좀 했는데도 당뇨가 생긴 거라서 아무래도 가족력을 좀 많이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간, 심장, 소화기 중에 어떤 장기 기능이 뭔가 약해져서 당뇨가 왔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분들은 특히 췌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인슐린 분비가 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검사해보면 알 수 있어서 스펙타이드라고 하는 그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꼭 검사를 하셔야 되고, 검사를 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져 있으면 네. 너무 낮으면 이거는 분비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죠. 그런 것들은 이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걸로 좀 튼튼하게 좀 만들 수도 있긴 하고. 네. 그래서 간, 뭐 심장 혹은 뭐 소화기 등을 조금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것들 한번 저희가 여쭤봤고, 식후 혈당이라는 걸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너무 급하게 먹지 않고 막 몰아서 막 이렇게 라면 막 후루룩 먹으면 이제 그건 이제 빡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게는 먹지 말고 좀 시간을 좀 천천히 두고 먹는 게 아무래도 도움은 좀 되겠군요. 거꾸로 식사를 하는 거죠. 처음에 네, 거꾸로 먹는 야채, 거. 그다음에 네. 단백질 좀 먹고, 그다음에 네. 탄수화물 먹고. 네. 딱 접수하셨네요. 네. 햄버거 딱 주문해갖고 안에 상추 먼저 먹고 고기 패티 먹고 그다음에 빵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탄산음료 빼고. 탄산음료 말고. 네,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네. 탄산음료도 안 좋죠? 그럼요. 제로 콜라도 안 좋아요? 그럼요. 그래요? 특별히 뭐 설탕 안 들었다고 뭐 해도 네. 그래도 역시 단맛이 많고 하니까. 네, 논란이 있었는데 네. 식약처에서 나중에는 입장을 좀 바꿔서 정리를 해줬어요. 네. 처음에는 제로콜라 같은 대체 설탕이거든요. 네. 이런 게 들어간 음료들은 괜찮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아니다. 이런 제로 음료 같은 네네.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자꾸 단맛에 대한 그 요구를 의존성도 높이고 하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보니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당뇨에 안 좋더라. 그래서 가급적 먹지 말아달라,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혹시 그 양방에서 도저히 잘 안 되던 당뇨 환자가 한방 치료를 통해서 매우 호전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까? 그럼요. 일단 혈당이 높아서 오시는 분들은 양방에서 약을 계속 늘려가고 안 돼서 또 인슐린도 맞고, 그런데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혈당은 안 잡히고, 이럴 때 오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같은 대사 질환이긴 한데 약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절이 잘 돼요. 근데 당뇨만 유독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고 68% 정도가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답답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들은 저희가 졸업까지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합병증 있으신 분들도 이제 한의학적 치료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증이 있다거나 눈, 망막병증, 아니면 거품료가 있으면 또 신장으로 가는 시그널이거든요. 신증으로 가는. 그래서 이런 거품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또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가 됐다거나 이런 분들은 한약적 치료가 필요하고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아픈 입장에서는 어느 치료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나에게 빨리 내 몸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고 대신 내 몸에 부담이 좀 덜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치료를 좀 하고 싶으신 걸 텐데, 그게 뭐 양방이 됐든 한방이 됐든 치료만 잘 된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프신 분들도 이것저것 좀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병원까지 안 갈 수 있게 평소에 이제 몸 관리는 스스로 잘 하시되, 만약에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 치료법들을 좀 잘 현명하게 선택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지금도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꽤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끝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역시 뭐 당뇨에는 너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서 졸업을 잘 하시라든지 뭐 이렇게 용기 내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당뇨는 보통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런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당뇨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졸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룩 어헤드라는 연구가 있어요. 룩 어헤드 연구에서 어떤 게 밝혀졌냐면 12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졸업을 한 사람들이 심장 발생률은 40%, 그다음에 콩팥, 신장 질환 발생률은 33%가 줄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12년 동안 4번 졸업을 하신 분들은 이 위험률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한 번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네네. 이게 평생 유지가 되면 더 좋지만 한 번 졸업을 해서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은 거네요. 그럼요. 건강상의 이득이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면 우리는 사실 합병증이 무서워서 혈당 조절한다고 하는데 네. 혈당이 잘 조절돼도 이런 미세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합병증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당뇨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이 40% 낮아지고 콩팥질환 위험이 33% 낮아지면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졸업이 가능하구나. 졸업을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내셔서 꼭 네. 졸업에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 목표를 그렇게 갖는 것만으로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달라지죠. 그렇죠. 나 평생 관리해야지 이거랑 네. 졸업해야지 이거랑 네. 다르잖아요, 생활이. 맞아요. 그냥 난 평생 뭐 약 먹어야지 뭐 이제 난 틀렸어. 이거는 본인에게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든 치료를 할 수 있다, 혹은 뭐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몸에 어쨌든 뭐 투자는 투자일 테니까 뭐 그런 것들을 잘 해보시면 그냥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마 내 몸에는 내 건강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당뇨 안 걸리기 위해서 뭐 많이 노력하세요? 제가 최근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당화혈소가 5.4가 나온 거예요. 이게 5.6까지는 정상인데 정상 범위 안에 있긴 한데 그래도 5.6에 가까워서 경각심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해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음식은 아까 이제 한식 위주로 80% 이상 저는 잘 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수면을 좀 신경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잘 못 주무세요? 12시를 좀 넘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가급적 11시 적어도 12시 전에 자려고 노력을 하고 밤에 뭐 유튜브 보세요? 뭐 유튜브도 보긴 하지만 할 게 많죠. 할 뭐 게 육아도 많죠. 있고 할 게 많죠. 그래요? 쇼츠에 빠지면 답도 없습니다. 그럼요.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도 밤 진짜 시간 잘 가요. 그럼요. 이게 뭐 해봐야 20초 30초밖에 안 되는데 그럼요. 넘기다 보면 뭐 맞아요. 어느새 새벽 2시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잘 관리를 좀 하셔서 잠 좀 푹 주무시고 잠 잘 자는 게 진짜 중요한 모양이에요, 건강에. 맞아요. 꿀잠 자는 비율이 한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는 시간에?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 사람 중에 꿀잠, 그러니까 많이 자고 충분히 자고 깊게 자고 이렇게 꿀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비율이 10%도 안 된대요. 저는 진짜 잘 자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누우면 바로 자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안 깨요. 잘 자는데 꿈도 안 꿔요. 워낙 잘 자니까. 근데 다 해서 뭐 한 5시간 이렇게밖에 못 자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자는데 수면 양이 부족한 거니까 그쵸. 취침 시간을 땡겨야죠. 좀 땡기겠습니다. 할 게 많으시네요. 근데 어쨌든 잠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잠 많이 주무시고 이렇게 오늘 이혜민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우리 생활 습관을 통해서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당뇨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저도 열심히 좀 할게요. 할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당 수치까지는 아직 뭐 큰 걱정할 수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도 뭐 곧 안 좋아지겠죠. 나이 들고 하면 그죠? 그럴 수 있죠. 미리미리 그나마 좀 수치 괜찮을 때 잘 관리해서 가능하면 원장님 볼 일 없게 우리 병원에서 만나질 않게. 혹시 생기시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졸업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도 건강한 생활 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가 워낙 현대인들의 뭐 정말 기본 장착처럼 돼 있는 병들이라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꼭 졸업을 하는 거 한번 목표로 삼아 보시고 운동, 식이요법 같은 거 잘 병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이혜민 한의사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